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와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한나라당의 신상진 의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국가안보 위기 사건, 아동 성폭력 사건 등 일련의 사건 사고들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매우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소통 부재를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또한 정책적으로는 완벽하고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과감하고도 혁신적으로 해주시기를 국민들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께서 우리 내각 그 쇄신 이런 걸 좀 말씀하셨죠? 예, 지난번 연설에서 말씀하셨죠. 예. 우리 언론에도 보도되고 알고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번 여름쯤 이제 그런 내각의 상당 부분 교체했지 않겠나 이렇게들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르세요. 이제 이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국내적으로 우리 중대한 그런 국가적 과제들이 있고 이런데 이 내각 교체, 쇄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믿지만 우리 총리 또 이하 또 여러 또 장관 또 공직자들이 또 그런 업무에 또 차질이 생기고 또 해이한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리도 그렇고 또 장관 자리도 그렇고 모두 다 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저희 여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언제 가까운 시일에 그만둘지도 몰라갖고 해이한 업무 대세를 보일 일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또 우려하고 또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 더 각고의 그런 어려운 시기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우선 먼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 오전에 보수 기독교계 원로들께서 또 지도자께서 500여 분이 이제 서명을 하고 참여해서 대통령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대북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아시나요? 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오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곧 좀만 전에 뉴스에 발표됐는데 지금 그 동서독 관계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그 동서독 간의 긴장이 아주 고조될 때도 또 민간 차원의 서독이 동독에 대한 그런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됐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6.25를 겪은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위기가 고조되고 정치적 경색이 될 때도 또한 그럴 때일수록의 그 인도적 지원과 그런 교류는 한편에서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가능하면 인도적 교류 또 인적 교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좀 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남북 문제를 사고할 때 유연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아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비핵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안함 피격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북측에서 북한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공적인 채널에서 접촉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어떤 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수만 있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게 지금 이제 천안함 사태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외교적 또 국내에서는 이제 뭐 대북 선전전에 일하는 이제 확성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책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그동안에 지난 10년간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로 너무 퍼주기식 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식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했고 또 지적했던 그런 분들께서는 대단히 찬성하고 좋아하시더라도 상당수 국민들은 또한 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확성기에 북에서 총질을 하면 우리는 또 2배, 3배 또 가격을 하겠다. 이런 일련의 것들을 모두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고서도 또 한편에서는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이나 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편 또 있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먼 그 통일의 장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그러한 남북 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한편에 또한 그런 물밑 그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예,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전 6.15 선언 때 아주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과정이 좀 불투명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천안함을 격침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누군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그 돌파가 무엇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분들한테도 그 아이디어를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네, 본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그러한 어떤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리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UN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300년이 되면 인구가 5만으로 되는 아주 소도시 그런 국가로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과장된 프로젝션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과한 신경을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5만의 소도시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럼 총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006년부터 1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어서 5년간 진행이 됐죠. 예. 그 사이에 총 20조 원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들어갔죠. 예. 근데 인구 증가율, 출산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예,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또 총리 산하에 또 저출산 대책 또 협의회가 있죠. 예, 대책 지원이. 그것이 한 부처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으시죠?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한 부처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워낙은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한다고 보건복지부로 이관시킨 것. 근데 5년간 20조 돈을 들여서 각 부처 9개 부처에서 대책을 세운다 하면서 한 결과가 출산율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관장하는 그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현재는 총리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총리께서 2300년 유엔 보고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과장되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서 결국 이 결과가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는 게 덜하지 않으신가?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2003년 지금 2010년 아닙니까? 230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데 대해서는 좀 과장된 것이 그것이 오히려 2020년 향후 10년 후에 네. 2005년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성인이 7.9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향후 10년 후에는 노인 한 분을 공양하는 성인이 4.6명, 반 가까이 줍니다. 그것도 통계 보면 2050년 이후 통계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때는 노인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성인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오는 20, 30년 후의 얘기입니다. 몇십 년 후에. 그런 어떤 상황이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지나친 상황을 상정을 해서 언젠가는 5만 명이 될 것이다, 10만 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리께서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지금 보십시오. 나라의 출산율이 오히려 줄고 있는데 좀 뭐 특단의 대책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거 없으세요? 이대로 갈 겁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라의 장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도 달려 있고, 사람의 수에도 달려 있고 한데,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 말씀은 극단적인 경우로 자꾸 예를 들 필요가 있지 않은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었던 것이 보건복지부로 갔습니다만 역시 총리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출산 대책 추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역시 이거는 위원회를 대통령 속소로 다시 변경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 생각으로 아마 국회 법안이 또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당연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예전처럼 구성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 반응이 어떠십니까? 그 어떤 회의에서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지난 5년 동안에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으나 역시 아직도 그 효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좀 각 부처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통령께 좀 강곡히 대통령이 앞장서 지휘하지 않으면 각 부처에 이게 산재되어 있는 이 1년에 6조나 되는 예산을 들이고서도 성과를 못 보는 이 정책은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비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히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저출산 관련해서 또 정책 중에 이제 잘못된 걸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주택 공급 비율의 10%를 그쪽으로 떼서 분양해 주는 게 있죠. 예. 근데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경쟁률을 보면 다자녀 가구 경쟁률이 10%를 가지고 21대 1입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 경쟁률은 14대 1이에요. 오히려 다자녀 가구들이 더 경쟁률이 높아서 분양받을 확률이 더 적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10%로 돼 있는 걸 30%라든가 좀 더 획기적으로 좀 더 이 과감한 그런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일관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 대학에서는 다자녀 가구가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이 등록금을 감면해주거나 또 장학금을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비에 드는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아시죠? 경원대학 아닌가요? 경원대학이 아마 그러고 일부 대학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좀 인센티브나 적극적인 좀 유도를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장학금 지급에서 누구한테 장학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는 물론 당연히 대학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역시 다자녀 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경우
소득 및 학업 수준 등을 고려해서 확대할 것을 학교에 권장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최근 2010년도에 5조 8천억이 저출산 대책비로 9개 부처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생아 수가 출산아가 44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보니까 매월 한 108만 원 정도를 한 가구당 출산 가구당 지급을 하면 월 108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각 부처에 상당히 이 작게 나눠져서 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 예산들이 많은데 이것을 오히려 통폐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한 가구 출산하면 월 100만 원씩 아이가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든가 그 지급을 하면 그런 거 오히려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요? 예, 그럼 이제 누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체감도나 실효성이 낮아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이제 2차 기본계획, 5년짜리 2차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을 좀 더 높이는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2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올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달쯤 나올 예, 총리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지금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5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의 전재희 장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산율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런 수치로 우리 총리님의 그런 생각이 또 노력이 평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나오십시오. 예, 앞에 여러 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동 성범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조두순 사건과 또 김길태 사건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부의 학교 내에서의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 또한 대처하는데 대단히 미흡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이번에 있었던 것은 마침 그 학교가 휴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휴업일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그게 전교생이 이렇게 다 나와서 수업을 받는 경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보호 체제가 잘 작동이 됐는데, 이 휴업인 경우에 좀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기본적인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또 휴업에서 이렇게 문제 생기면 또 그때 또 휴업에 대한 또 대처를 하고, 네, 또 다른 또 문제 생기면 또 사안별로 이렇게 대처해가지고는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불안을 덜고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이런 땜질식 그때 처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CCTV 확대라든가 배움터 지킴이 휴일의 근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CCTV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365일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움터 지킴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돌보는 그러한 지킴이를 이제 상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아주 큰 거고, 그 외에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도 이제 절대적인 안전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지금처럼 휴업일인 경우에는 안전구역에서 놀아도 같이 놀 수 있도록 그런 체제도. 전국의 초등학교의 CCTV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를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이런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가능한 걸 다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됐습니까? 예산은 좀 이게 원래 지방의 시도 교육청에서 이걸 이제 하는 건데 우리도 지금 특별교부금이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만은 우리가 있는 것도 또 많이 거기 보태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다 완료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를 또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또 인력과 거기에 따른 예산 준비됐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CCTV가 될 때 그런 일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경찰 관내 관할 경찰서에 그 CCTV 모니터를 총괄해서 그 학교가 몇 개 안 되니까요. 관할 경찰서 초등학교가.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또 그렇게 건의하거나 또 행안부하고 협의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건 한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학교마다 그거를 한눈 팔지 않고 그거를 지켜본다고 또 모니터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 좀 나와주십시오. 네, 올해 법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우편물 읍면동 해당 지역 주민들께 고지가 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거 범법자에 대해서는 소급 불가죠. 소급 적용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내년부터 시행되면 2009년도에 아주 큰 범죄를 짓고 출소한 사람이 이제 어느 동네에 산다. 그럼 그거는 알 길이 없네요. 현재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터지면 그때 또 수습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성부 장관님께서 소관부처로서 아동성범죄자 그 주변의 우편물 고지제도 그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법안 자체에는 소급 내용이 없습니다. 소급을 할 수 있으려면 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다시 그 의원님들과 또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장관께서는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그 화학적 거세 법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재범 가능성이 있고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 찬성하시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근데 지난번 조두순 사건 등에서 정부 야당이나 또 야당도 물론 같이 이 화학적 거세를 적극 추진하고 했는데 왜 이게 다른 법들은 통과됐는데 이게 왜 법사위에 계속 계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간에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적극 찬성이죠? 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입니까? 찬성입니까? 찬성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유럽의 선진국도 그러니까 체코를 선진국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덴마크나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물리적 거세라고 아시죠? 예, 외과적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화학적 거세는 약물 주사로 해서 그것은 약물 주사를 끊으면 다시 또 원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외과적 거세는 이제 영원히 거세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악질적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태까지는 정신용으로 해서 영원히 격리를 하거나. 여태까지는 신체 훼손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 10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의료 안전망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거. 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하위 50%의 경우에는 연 진료비가 지금 200만 원, 제가 이렇게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200만 원 넘으면 그것을 300만 나오고 200만 나오고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린다. 수치를 갖고 나오지 않아서 그 일정한 액수를 넘으면 건강보험에서 다 부담하도록 하고 또 조금 더 나은 계층은 일정한 액수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적어도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미숙아라든지는 특별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우리 서민복지의 보건복지부에서 크게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서민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낼 때만이 또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갈 때만 우리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심하고 국정에 임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신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님 나와주셔서 질문해 주십시오.